자, 여러분 안녕. 자, 현동쌤입니다. 여러분 한국사 진도 따라가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짧게나마 영상으로 좀 요약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했던 마지막 부분에 정리했던 화면 있죠?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흐름 전체를 잡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친구들과 같은 경우 요 교재를 한 권씩 다 나눠 드렸습니다. 조금 늦게 온 감이 있긴 한데 앞으로 시험은 요 책 가지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수능 한국사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도 도움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버리지 말고 잘 쓰시고요. 자, 주의사항 맨 위에 학번 이름을 매직으로 쓰세요. 학번 이름 훔쳐가기 딱 좋아요. 잃어버리면 다시 못 사줘요. 그래서 잘 보관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 첫 부분을 보시면 조선 후기죠. 뭐 조선 전기를 우리가 흐름 때문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긴 했지만 길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조선 후기부터 항일 의병까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리해 볼게요. 자, 조선 후기 첫 번째로 부분이 경제 나옵니다. 경제. 조선 전기하고 달리 후기는요, 전쟁을 크게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힘들죠. 그래서 세금 제도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고, 전반적인 특징을 뽑아서 본다면 그 땅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양반 지배층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층, 농민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낼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 모내기법에 따라서 생산력 자체가 엄청 늘게 되고, 또 벼의 생산 속도 자체도 빨라져서 그 풍부한 그 벼의 쌀 생산량이 결국에 뭐랄까요? 상업 공업의 발전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경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 네, 전쟁 크게 겪으면서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백성의 삶은 힘들어졌으나 국가가 세금제도 조금 바꿔서 깎아준다든지 지배층한테 삥 뜯는다든지 조금 바꿔가면서 백성들이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농업의 발전이 다른 경제 발전 부분도 하드캐리하는 겁니다. 개인이 물건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수공업 발전, 광업. 원래 광산 채굴이 흥행하지 않았는데 중국 경제가 연결되면서 은이 필요해졌죠. 은이 하나의 국제 화폐로 통용되면서 광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뭐 덕대 같은 광산 전문 경영인이 등장한다라고 했고, 네, 전반적인 경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죠. 뭐 시장의 수가 는다든지, 뭐 사상이 등장한다든지, 도구가 등장한다든지, 전국 자체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된다든지, 뭐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쓰인다든지, 우리 교과서에 잘 보이지 않지만 뭐 전황이 발생한다든지 포구가 발달한다든지 다 상업 경제의 발전이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문화가 발전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 예로 드는 게 이제 서민 문화입니다. 하층민이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그 하층민을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서민도 문화생활 즐기더라. 네, 양반을 비판하거나 자기들이 문화의 중심점이 됩니다. 부유하고 우리도 충분히 문화생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죠. 네, 그래서 사례를 잘 기억해야 된다. 판소리, 탈춤, 한글 소설, 미나, 사설, 시조. 기존 조선 전개 규격화되고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서 그들이 재밌게 즐기면서 양반들을 비판할 수 있는 놀이거리를 가져와서 놀고 있더라. 자, 신분제도도 한번 볼 건데요. 조선 후기. 쉽게 얘기해서 흔들리는 거죠. 네, 기존의 제도는 양천제, 반상제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배층의 수가 급증하는 겁니다. 반면 피지배층의 수는 급감하게 되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원래 사족들의 힘이 약화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들은 사족이다라고 해서 구향이라고 부르고, 새롭게 등장하는 지방 향촌 세력을 신향이라고 하죠. 이 둘 간의 싸움을 뭐라고 하죠?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향촌의
전쟁이다 향전이라고 부르고요. 자, 신분 제도의 그래프가 안정적인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 농민 봉기 크게 두 개 별죠, 두 개. 전반적인 세도 정치기의 모순, 뭐 삼정의 문란, 뭐 지역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농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전반적인 배경이었는데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홍경래의 난은 몰락양반 그리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이 전제되어 있죠. 자, 임술 농민 봉기는 19세기 전반에 걸친 모순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봉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 같은데 뭐 다음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게 홍경래는 아닐 수도 있고 임술 농민 봉기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실학의 등장, 조선 후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실사구시의 학문을 실학이라고 하죠. 기존의 성리학과 같이 이념적이고 딱딱하고 현실에 쓰이지 않는 학문이 아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조선 후기는 경제적 부분이 바뀌든, 신분제가 흔들리든, 뭐 문화생활의 주체가 바뀌든, 여러 것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문화의 한 파트라고도 볼 수 있는 사상, 학문도 충분히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교과서에서 예를 드는 정약용, 박제가 모두 가와 나, 토지에 대한 문제와 상공업에 대한 문제 모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학자 자체가 토지에 대한 이야기도 혹은 상공업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같이 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조선 후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조선 후기 이 정도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받았던 교재 활용하시면 됩니다. 흥선대원군 나올 건데요. 선생님이 조선의 틀다자라고 했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 밀어붙입니다.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특히 여러분 제병 남신도 잘 알아둬야겠고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요, 남행군묘, 도굴사건, 신미양요, 마지막 척하비까지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조선의 문호 개방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문 열리는 거, 그리고 저기 뭡니까? 미국에 의해서 문 열리는 거. 각각 강화도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뭔가 조선이 평등하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의 성격,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어쩌나 순서나 흐름이 조금 늦긴 하지만 중국 방식처럼 조선이 문을 엽니다. 온건개합화의 방식대로 나라가 이제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갈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언급했던 건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이야기해 본다면 별기군과 같은 모습도 요때 이제 나라가 문을 열면서 신식군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정부나 몇몇 양반 가문들은 변화하면서 나라의 문을 열려고 하고요. 자, 누구는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정 척사파 혹은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1882년 이모군란 터지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터진 겁니다. 자, 아까 별기군하고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흥선대원군이 민비 그 정부 쪽 개화 세력을 몰아내고 재집권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이 수도권 안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하고 있더라. 청나라 입장에서 이미 일본에 비해서 10년 정도 뒤졌기 때문에 따라잡으려고 조선의 문을 다른 방식으로 열고 있고요. 재물포 조약이 체결돼서 조선 정부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884년 갑신정변 급진기아파 세력이 주도했던 것으로 여러분 김옥균의 영상 일부를 봐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떠오를 겁니다. 네, 성공하지 못했고요. 네, 그 다음 텐진조약. 네, 한성조약을 체결했죠. 특히 텐진조약과 같은 경우 청나라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왔다가 동시에 군대가 빠지게 되는 것을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서 청일 전쟁도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94년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건데 크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과서 상에서 청일전쟁 자세한 이야기가 없긴 한데 어쨌거나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부분에 같이 껴서 청일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일본의 승리로 끝났었죠. 자, 동학농민운동 복잡합니다. 크게 3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앞에 뭐 교조 신원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교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억울한 거 해결해 달라. 주로 뭐 보훈 집회에서 이야기했었고 이 보훈 집회에서 뭐 정치적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더라. 한번 떠올라서 적어봤고요. 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뭐 군대처럼 뭔가 움직이게 되는 조직적인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건데 네, 1차 농민봉기, 반봉건, 나라 안의 문제, 조병곽과 같은 그 이용태와 같은 그 탐관 오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죠. 자, 2차 농민봉기, 일본의 경복궁 무력 점령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동학농민운동 하면서 이들의 개혁 요구 주장이 담겨 있는 패정개혁안이다라고 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네. 그 다음 1894년 같은 해에 있었던 갑오을미 개혁인데 그게 3차 개혁으로 볼 수 있는데 을미 개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1차에서는 자주성을 보다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 하느냐고 바빠서 간섭하지 못했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자체를 자주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2차 개혁. 제일 중요한 건 홍범 14조입니다. 갑오개혁하면 결국 홍범 14조라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뭐 신분제 폐지나 평등한 사회 지향하는 거 근대적 모습으로 국가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고요. 자, 3차 개혁 때 뭐 태양력 쓴다, 종두법 실시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단발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발령은 나중에 을미, 의병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존재했던 시민단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게 1897년 대한제국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한제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단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제국보다는 한 6개월 정도 그 직전 이전에 만들어졌던 단체입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서재필이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만든 단체였고요. 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개최하면서 주로 토론, 강연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 요구 사항을 헌의 6조에 담아서 임금한테 건의했었는데 결국 공화정 음모 때문에 해산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더해 본다면 주로 배척 대상이 러시아에 제한되었다. 러시아 배척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대한제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독립협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겹쳐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한제국이 독립협회 해산됐으니까 당연히 겹쳐야겠죠. 네, 우리나라 이제 고종 왕, 조선의 왕이 아니라
황제가 존재하는 국가가 됐고요. 네, 황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걸 전제군주제라고 했었죠. 고종 입장에서 자기가 힘이 세야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대한제국하면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제국의 전반적인 움직임, 국가 운영 방안이 담겨 있는 게 대한국 국제에 담겨 있겠고요. 네, 그리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해가 광무년이기 때문에 그 해도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순서상에서는 네 번째 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이 실시돼서 전반적인 상공업 진흥이나 군사적 개혁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적어볼까요? 상공업 진흥, 군사적인 개혁 이런 거 떠올려 보면 됩니다. 군사개혁.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줬을 겁니다. 반드시 잘 연결해서 이 개혁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내야 됩니다. 문제에 보기에 요게 나오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보기로 나오겠죠. 이건 수능이든 어떤 문제든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 와갑니다. 자, 그 다음 국권 피탈 과정인데 우리가 제1차 한일협약, 더 넓게는 러일 전쟁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까지 그 국권을 뺏겨가는 과정을 나름 순서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얘네 일본 제국주의가 나름 계산적인 구조를 갖고 우리 국권을 빼앗아 가고 있더라. 자, 직전에서 여러분 따끈따끈하게 기억할 것 같은데 독도, 간도 다 우리나라 땅이었고요. 간도는 지금 중국 땅이 됐죠. 중국 땅으로 넘어갔죠. 자, 독도. 자, 우리가 배웠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근대 시기에 대한제국에서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로 우리나라 땅임을 밝히고 있더라. 간도,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 영토, 중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간도협약하고 관련해서는 을사늑약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조약하고 있는데 일본이 개입했죠. 외교권 박탈 때문에 끼어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화면. 자, 두 개입니다. 의병과 의거.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냐? 개인적인 행동으로 뭔가 처단하려고 했냐? 그 차이인데요. 의병 3단계 기억하고 있죠? 항일 의거, 우리가 복잡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3, 4명 정도만 뽑아서 좀 알아봤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시험 범위 중간고사 정리해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수련회 갔다 오고, 지금 날은 자꾸 더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진도를 많이 빼놓고 하면 여러분 현대사 끝까지 완주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큰 그림,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봅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이 영상 참고해서 중간고사 한국사 점수도 잘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